자, 2012년도 2월 12일 시행 공전행동기계기능사 기출문제 36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다음 용어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냉각, 식품을 얼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도를 낮추는 것 맞죠? 그럼 2번에 제빙, 물을 동결하여 얼음을 생산하는 것 제빙 맞아요. 그럼 3번에 동결, 어떤 물체를 가열하여 얼리는 것. 에? 어떤 물체를 가열, 어떤 물체를 가열하면 업니까? 녹겠죠. 가열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동결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냉각하여 얼려야 됩니다. 냉각하여 얼리는 것.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어떤 물체를 가열이 아니고 냉각하여 얼리는 것. 자, 그 다음 37번 문제. 냉매의 건조도가 가장 큰 상태는 해서 우리가 건조도 X는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pH 선도에서 얘가 인계점이고 오른쪽은 건포화 증기선, 그 다음에 왼쪽 선은 포화 X선. 그 다음 건조도 선을 표시해보자면 포화 X선 요 점이 얼마입니까? X는 0인 점이었어요. 그 다음 건포화 증기선 요 점이 X가 1이었다. 자, 얘들은 뭡니까? 습증기 구역 안에 10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0.1, 0.2, 0.3 해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1이 되는 건데, 얘들은 비율이라 있습니다. 습증기 안에 포함된 건조도의 비율, 즉 X가 0이다 이 말은 요 공기 안에 건조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0%다 0%다 건조한 정도가, 즉 액이다. 그게 뭐예요? 포화 액이잖아요. 포화 액선부터는 액이니까 건조도가 0인 거고, 그 다음 건포화 증기선은 뭐예요? 건조한 증기, 요 공기 안에 모두 다 건증기예요. 건증기, 수분이 없다. 그래서 건조한 정도가 100%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냉매의 건조도가 가장 큰 상태는 언제예요? 100%인 때, 즉 건조 포화 증기일 때 4번이 되겠죠. 4번 건조 포화 증기. 자, 그럼 38번 문제. 안전사용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배관 보온제는, 자, 요거는 3번 규산칼슘. 그래서 요거 온도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에 우모펠트는 100도씨 이하. 그 다음 2번에 폼폴리스티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도씨 이하. 거의 보냉제죠. 자, 그럼 3번에 규산칼슘은 650도씨 이하. 그 다음 탄산마그네슘은 250도씨 이하. 그래서 여기서 답은 가장 큰 거는 3번 규산칼슘이 되겠죠. 자, 그럼 39번. 어떤 냉동기의 냉동 능력이 4300kJ/h, 성적 개수가 6, 냉동 효과가 7.1kJ/kg, 그다음 응축기 방열량이 8.36kJ/kg일 경우 냉매 순환량은 약 얼마인가? 자, 요런 문제는 함정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많은데 사실 쓰는 조건은 몇 개 없다. 그래서 몰레르 선도를 살짝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실제 냉동 효과를 보는 부분은 요 증발기 구간이죠. 이거는 다들 아셔야 돼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죠. 그래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요거는 이제는 모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제가 표시 안 해도 몰레르 선도 그리면 여기부터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다 이렇게 딱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냉동 능력 RT가 지금 4300kJ/h로 나와 있는 거예요. RT 냉동 능력. 그리고 지금 냉동 효과가 주어져 있죠. 냉동 효과가 7.1 kJ/kg 엔탈피 값이니까, 왜? 증발기잖아요. 증발기. 요 증발기 엔탈피 값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응축기는 얼마? 응축기는 8.36 kJ/kg 엔탈피 값. 여기 요 전체 밑으로 그려도 되는데 밑으로 그리면 중복될까봐 위쪽으로 껐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를 구해라? 냉매 순환량 G를 구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G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은, 자, 여기서 주어진 게 요게 RT라고 하니까 헷갈리네. 요걸 Q로 적을게요. 열량 Q란 말이에요. 냉동 능력. 자, 열량 Q는 G 델타 H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걸 단위로 써본다면 얘가 냉동 능력 kcal/h였고,
얘가 냉매순환량 kg per hour였고, 그럼 얘는 델타 H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즉 증발기의 냉동 효과 또는 응축기의 응축 효과, 응축 능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구할 거는 당연히 냉동기의 냉동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냉동 능력은 어디서 발휘됩니까? 증발기. 증발기에서 그 엔탈피 값이 나오잖아요. 냉동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야? 스몰 q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요 델타 H를 바꿔 쓰는 거죠. 아, 스몰 q. 이게 곧 그 엔탈피 차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단위가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킬로그램 사라져서 킬로 칼로리 퍼 아워라는 냉동 능력이 구해지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는 킬로 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단위만 바꾸면 돼요. 킬로 칼로리를 킬로 줄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다시 쓰면 되죠. 킬로 줄 퍼 아워는 킬로그램 퍼 아워 곱하기 킬로 줄 퍼 킬로그램 했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얘가 Q고 얘가 대문자 Q니까 그대로 넣습니다. 자, 냉동 능력은 4300 kJ per hour가 되고, 그 다음 G는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곱하기 스몰 Q 얼마? 7.1 kJ per kg이 되죠. 그럼 G를 구해라. G는 얘가 내려가니까 7.1 kJ per kg 분의 4300 kJ per hour가 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킬로줄 날아가고 킬로그램이 위로 오니까 킬로그램 per hour라는 냉매순환량이 구해지더라. 그래서 냉매순환량은 얼마다? 이렇게 구해보시면은요 605 나옵니다. 605 킬로그램 per hour.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그래서 우리가 공식 요거 썼어요. Q는 G 곱하기 스몰 q. 그래서 Q가 냉동 능력, 냉매순환량, 얘가 냉동 효과. 그래서 우리가 쓴 값은 뭐예요? 냉동 능력 4300하고 그 다음에 냉동 효과 7.1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함정인 거죠. 함정. 헷갈려라 하면서 보기를 좀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40번 보겠습니다. 냉동 능력이 45 냉동톤인 냉동장치의 수직형 NPF 엔드 튜브 응축기에 필요한 냉각 수량은 약 얼마인가? 단 응축기 입구 온도는 23도씨 그리고 응축기 출구 온도는 28도씨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건 냉동 능력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입출구 온도차 주어졌고 냉각 수량을 구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식은 Q는 GC 델타 T. 자, 요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가 뭐예요? 요게 열량이죠. 열량 또는 여기서는 냉동 능력. 그럼 얘가 냉매순환량, C가 비열, 그럼 델타 T가 온도차.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럼 여기 그대로 넣어 본다면 냉동 능력이 45 냉동톤이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줄 좀 꺼주세요. 응축기에 필요한 냉각 수량. 응축기에 필요한 냉각 수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몰레르 선도를 그려본다면 응축기 어디? 여기 위에 거란 말이죠. 근데 주어진 건 뭐야? 주어진 거는 열량이 45RT로 주어졌어요. 물론 열량은 그 킬로칼로리 per hour로 바꾸면 돼요. 그 바꾸려면은 45 곱하기 3320 하면은 킬로칼로리 per hour로 바뀝니다. 근데 얘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증발기란 말이야. 증발기. 증발기의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응축기의 냉각 수량이기 때문에 응축기의 열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응축기 열량을 구하려면 응축 개수를 곱해 주셔야 돼요. 응축 개수. 응축 개수는요, 요건 좀 외워주세요. 냉동기일 경우 1.3이고요. 공조기일 경우 1.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냉동장치라 했기 때문에 1.3이 되겠죠. 그렇다면 45 곱하기 3320에다가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얘가 응축부하로 바뀌어요. 응축부하. 요 1.3이 뭐다? 응축 개수기 때문에.
그리고 냉동기이기 때문에 1.3을 곱해준 거죠. 그렇다면 얘가 뭡니까? 결론은 Q가 되는 거지. 요 Q. 그래서 냉동 능력이 아닌 응축 부하로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응축기에 필요한 냉각 수량이기 때문에 요 녀석 응축 부하가 될 것이고 G는 냉각 수량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넣습니다. Q가 요 녀석이죠. 45 곱하기 3320 곱하기 1.3 45 곱하기 3320 곱하기 1.3은 G 냉각수량 곱하기 물의 비열은 1이었고요. 곱하기 온도차는 28도씨 빼기 23도씨 28 빼기 23도씨. 자,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건 지울게요. 자, 밑에 건 지워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G가 되더라. G는 얘들이 다 내려가죠. 1 곱하기 28 빼기 23 분의 45 곱하기 3320 곱하기 1.3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시면은요 38844 kg/h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물일 경우 물 1kg은 1리터와 같다. 그래서 단위를 kg 대신에 리터를 써줄 수도 있겠더라. 물일 경우 냉각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38844 리터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41번. 다음 pH 선도는 NH3 암모니아죠. NH3를 냉매로 하는 냉동장치의 운전 상태를 냉동 사이클로 표시한 것이다. 이 냉동장치의 부하가 5만 kcal/h일 때 이 응축기에서 제거해야 할 열량은 약 얼마인가? 야, 이번 회차 첫 번째 시간인데 이번 회차 문제는 계산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보통 이렇게 두 번씩 꼬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39번부터 문제가 조금씩 꼬여서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저희 41번 일단 도표 나오니까 도표부터 그리면 자, pH 선도가 될 거고요.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있고 값만 표시할게요. 여기 밑에가 128, 그 다음에 392, 그 다음에 토출 압력, 토출 엔탈피가 47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거는 응축기에서 제거해야 될 열량. 응축기라 하면 응축기는 여기 위에가 되겠죠. 여기 위에이기 때문에 응축기의 엔탈피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일단 알아두고, 그럼 응축기에서 제거해야 될 열량인데 지금 주어진 거는 냉동장치의 부하가 5만 kcal/h다. 그 말은 뭡니까? 요 냉동장치, 요 부하, 냉동 능력이 5만 kcal/h더라. 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응축기의 부하는 당연히 얘보다 클 텐데, 우리가 응축기의 부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런 공식이 있었어요. Q는 G 곱하기 델타 H라 해서, 자, 요게 응축 부하면 QC가 되죠. QC는, 자, QC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고 G도 얼마인지 몰라. 얘는 안 주어져 있고 얘는 구해야 될 값이고 얘는 안 주어져 있어. 근데 주어진 건 뭐예요? 델타 H 이거 뭐예요? 응축기의 부하 475 빼기 128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475 빼기 128.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G란 말이에요. G. Q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값이고, 여기서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구할 수 있는 값은 G다. 왜? 5만이라는 냉동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냉동기의 능력, 요 공식 그대로 대입합니다. QR은 G 곱하기 델타 H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QR 열량이 5만 은 G 곱하기 델타 H 얼마예요? 증발기니까 392 빼기 128이란 말이에요. 392 빼기 128. 그렇다면 G는 얘가 내려가니까 392 빼기 128 분의 5만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G가 구해지네. G가 구해지나. 왜? 냉매 순환량과 여기 이제 증발기에 순환한 냉매량이나 응축기를 순환한 냉매량이나 같은 장치이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매순환량으로, 아니 냉매순환량이요, 냉동 능력으로 냉매순환량을 구한 후에 응축 부하를 구해주는 거죠. 요런 형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앞에서. 두 번 꼬여 있다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G를 구하게 되면 189.39 kg/h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G죠. G를 구했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되지. 아, 이제 G를 구했다. 자, 그럼 넣어보면은 G가 189.39 곱하기 475 빼기 128 하게 되면은요, 값이 65718, 65718.33 kcal/h가 되네요. 그래서 요 값과 가장 근사치 65720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아무래도 보드가 작다 보니까 제 머리에 많이 가리죠. 공식 한번 보여드리고, 자, 넘어갑니다. 자, 4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2번. 냉동장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냉동톤 RT가 있다. 이 1냉동톤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서 답은 2번이죠. 영도시의 물 1톤을 24시간 안에 영도시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요게 1RT다. 그래서 요것도 앞에서 이론하면서 다 했던 내용인데 혹시나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영도시 물 1톤을, 자, 영도시 물 1톤을 영도시 얼음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열량이죠.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에. 그래서 1톤이 1000kg이잖아요. 1000kg이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4hour가 걸렸다. 근데 이건 뭐예요? 영도시 물이 영도시 얼음으로 변한다. 이거는 현열이에요, 잡열이에요? 잡열이란 말이야. 왜?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상태가 얼음으로 변했거든. 그래서 GR이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열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럼 GR 그대로 넣습니다. Q는 GR이고 G는 1000kg, 1000kg 곱하기 잡열, 응고 잡열이 79.68이죠. 79.68 분의 24시간 했으니까 24hou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킬로그램, 얘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해서 킬로그램 날라가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데, 요거를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3320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RT는 얼마? 3320 킬로칼로리 퍼 아워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42번의 답은 2번. 영도시 물 1kg을 영도시의 물 1톤을 24시간 안에 영도시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요게 1RT다. 자, 그럼 43번.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씨로 얼음 제조에 사용되는 무기질 브라인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염화칼슘 수용액. 요거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대로.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씨, 염화칼슘 수용액. 자, 그럼 44번 문제는 제가 공식 외우라 했습니다. 토출유량 구하는 공식. 같이 한번 해볼까요? V는 4분의 파이 D 자승 L N R 60. 요게 토출유량 구하는 공식이라 했다. 그래서 44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요 공식과 같은 거. 제가 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라 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45번. 용접접합을 나사접합에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용접접합과 나사접합. 용접접합이라는 거는 용접 밸브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배관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맞대가지고 맞대기 용접,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맞대가지고 맞대기 용접. 요게 용접이음이죠. 근데 나사이음은 뭐였어요? 부속이 요렇게 있으면, 부속이 좀 컸죠? 용접보다는. 이렇게 있으면 배관에 나사를 내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나사이음 해놓은 형식. 요게 나사이음이었다. 근데 보시면은 얘가 용접, 얘가 나사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용접이음이 당연히 용접해놨으니까 강도가 높아요. 강도가 좋아. 그리고 유체의 흐름은 어때요? 이렇게 면을 타고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는 반면 나사이음은 어떻다? 이렇게 들어가도 요 틈, 그 요 틈이 있기 때문에 유체가 이렇게 타다 요 틈에서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와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심해요. 대신에 나사이음은 분해 조립할 때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면은 45번에 용접 접합을 나사 접합에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누수의 우려가 적다. 그렇죠. 용접이음이 강도가 좋으니까. 그 다음 2번에 유체의 마찰 손실이 많다 돼 있는데 마찰 손실이 많은 거는 나사이음이었죠.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배관상으로 공간 효율이 좋다. 그렇죠. 부속의 크기가 작잖아요. 엘보의 크기가 작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접합부의 강도가 크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다음 46번 보일러의 종류 중 원통형 보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관류 보일러는 수관식 보일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47번 공기조화기에 사용되는 공기가열 코일이 아닌 것은 해서 공기를 가열하는 코일이 아닌 거. 보시면은 1번에 직접 팽창식, 2번에 온수, 3번에 증기, 그 다음에 4번에 전열 코일 돼 있는데 여기서 답은 일단은 1번이에요. 그 공기를 가열하는 코일이 아닌 것은 1번 직접 팽창식 코일이 되는데,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2번에 온수 코일은 따뜻한 물을 코일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열 코일이 맞겠지. 가열이 뭐예요? 온도를 높이는 거. 난방이란 말이야. 그 다음 3번에 증기 코일도, 증기도 엄청나게 뜨거운 증기가 코일을 지나가겠죠. 그럼 4번에 전열 코일은 뭐냐면은 우리 전기장판 생각하면 돼요. 전기장판 안에 코일이 막 간 게 있잖아요. 그 코일에 전기를 딱 넣으면은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전열, 뭐 열선 요런 걸 넣어서 가열을 하는 건데, 그런 형식의 코일이 전열 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가열 코일이 맞는데 1번에 보시면 직접 팽창식 코일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팽창식 코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냉매가 그 코일 안에 들어가서 직접 증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냉매가 코일 안에 들어가서 증발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열을 흡수하잖아. 증발 잠열에 의해서. 그럼 뭡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냉각이 된단 말이야. 에어컨이란 말이야, 에어컨. 우리 가정용 에어컨이 여기서 말하는 직접 팽창식 코일인 거예요.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공기 가열 코일이 아니고 공기 냉각 코일입니다. 답은 1번. 47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48번. 공기를 가습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1번이죠. 직접 팽창 코일은 가정용 에어컨이다. 가정용 에어컨은 가습은 안 된다. 감습은 되는데 가습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뭐 공기 세정, 공기 세정기 이용, 그 다음 뭐 증기의 직접 분무, 온수의 직접 분무 해서 물을 다 이제 뿌리는 살수식이 되니까. 48번의 답도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49번에 극기, 배기 모두 기계를 이용한 환기 방법으로 보일러실 등에 사용되는 것은, 자, 강제 극기, 강제 배기 일종이죠. 그래서 요거 잠깐 적어드리면, 이것도 제가 그 진도 나오면서 무조건 외우라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1종, 2종, 3종, 4종이 있었어요. 그래요.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강제, 급기, 강제, 배기, 요게 1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2종은 뭐예요? 강제, 급기, 자연, 배기였죠. 그 다음에 3종은 자연, 강제, 4종은 이제 자연, 자연.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외우라 했어요. 1종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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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자연, 강제, 자연, 자연. 이렇게 4가지 외워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기, 배기 모두 기계를 이용한 거. 그래서 2개 다 기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강제, 강제란 말이에요. 답은 1번. 1종. 강제, 극기, 강제, 배기. 자, 그 다음 50번.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상대습도에 대한 공식. 상대습도는 PA분의 P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PA라는 게 포화 증기 압,
다음에 P라는 게 동일 온도 공기의 증기압. 증기압. 해가지고 상대 습도라는 거는 뭐라 했어요? 압력의 비라고 했습니다. 압력의 비. 상대 습도라는 거는 압력의 비를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습공기의 수증기 압과 동일 온도에 있어 포화 공기의 수증기 압과의 비, 압력과의 비, 상대 습도. 그리고 요거랑 이제 대별되는 게 비교 습도였죠. 비교 습도. 비교 습도는 XA 분의 X 곱하기 100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포화 공기의 절대 습도. 그리고 X가 동일 온도의 습증기 절대 습도 라고 해가지고 비교 습도라는 거는 습도의 비라고 했습니다. 습도의 비.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좀 알아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 습도라는 거는 압력의 비가 되는 거고 비교 습도라는 거는 습도의 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 50번에서는 상대 습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압력의 비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1번. 원심 송풍기의 풍량 제어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자, 원심 송풍기라는 거는 요렇게 회전 날개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회전 날개의 원심력에 의해서 어떻게 유체를 빨아당겨 가지고 치출시키는 요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빨아당겨서 치출시키는 게 원심 송풍기였고, 이 원심 송풍기에서 풍량을 제어하는 방법, 치출되는 풍량을 제어하는 방법. 그래서 아닌 것은 일단 1번이에요. 온오프 제어는 요 송풍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회전수 제어, 요 날개깃의 회전수를 조정하게 되면 풍량이 늘어나거나 감소하겠죠. 그 다음 흡입 베인의 제어라는 거는 요쪽 이제 흡입 측에 베인을 설치해요. 일종의 그 댐퍼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있으면 좁혀주고 넓혀주는 요 베인이 있단 말이에요. 요 베인에 의해서 풍량을 제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댐퍼라는 거는 치출 댐퍼 혹은 흡입 댐퍼에 설치된 댐퍼에 의해서 풍량을 조절해주는 방식.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원심 송풍기의 풍량 제어 방법이 되고, 아닌 것은 1번 온오프 제어. 온오프 제어는 주로 전자밸브랑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51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52번.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해서 자, 문제 풀기 전에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를 그냥 말로 하긴 좀 제가 힘들어가지고 사전적인 의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캐비테이션 현상. 얘는 펌프 및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거나 마찰 저항 등 외부 영향에 의해 액체가 기체로 변하여 액과 기체가 섞여 있는 현상. 요렇게 사전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변하여 액과 기체가 섞여 있는 현상. 얘를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를 운전하다 보면은 펌프의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배관 안에 펌프 이제 물을 액체를 수송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액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생긴 거야. 공기방울이. 그래서 뭡니까? 액과 기체가 섞여 있는 현상. 그렇다 보니까 요 기체가 어떻게 배관을 때려버리겠죠. 나중에 꺾이는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뭐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잘못하면 펌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흡입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요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 공기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 봅니다. 캐비테이션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에 펌프의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그렇죠. 그 최대한 흡입 양정 펌프가 있으면 자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토출이 되고 위쪽으로 이제 토출하게 되고 흡입은 뭐예요? 빨아 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빨아 당기는 배관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 길게 되면 마찰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물에 최대한 가까이 가 있으면 공기가 유입되는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펌프의 흡입 양정은 짧게 한다. 요걸 짧게 한다. 그 다음 2번에 펌프의 회전수를 적게 한다. 그렇죠. 너무 빨리 돌려버리면은 물보다 기체가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양흡입 펌프를 단흡입 펌프로 바꾼다 돼 있는데 물이 많이 빨려 들어갈수록 공기는 적겠죠. 근데 양흡입 펌프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흡입을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흡입하게 되면은 액체의 양은 많아지고 공기 양을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보기에서는 양흡입 펌프를 단흡입으로 바꾼다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해야 되죠. 단흡입 펌프를 양흡입으로 바꾸게 되면은 캐비테이션이 덜 일어나는 거예요. 액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4번에 흡입 간격은 크게 하여 굽힘을 적게 한다. 그래야 마찰 저항이 덜 생기니까. 그래서 52번에 방지책이 아닌 것은 3번 양흡입 펌프를 단흡입 펌프로 바꾸는 게 아니고 단흡입 펌프를 양흡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53번 다음의 그림은 열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열 흐름에 대한 용어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에서 2번 구간은 뭐예요? 공기와 공기 사이를 통과하는 거 열 전달 맞아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구간은 고체에서 고체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벽에서 벽으로. 요거는 우리가 열 전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열 관류가 아니고 열 전도. 열 관류는 뭐예요? 전부 다 합친 거. 1번에서 4번까지 모든 걸 합친 거를 열 관류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뭐 3번, 4번은 열 전달 맞고 4번에 1번에 4번 끝까지 가는 게 열 통과 또는 뭐 열 관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3번에 틀린 거는 2번. 자, 54번 보건용 공기조화에서 쾌적한 상태를 제공하여 주는 4가지 주요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만 우리가 앞에 진도 나올 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고 아주 쉬운 부분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 자, 얘가 뭐냐면은 온, 습, 기, 청이라고 해가지고 온도, 습도, 기류, 청 정도를 우리가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라 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54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온, 습, 기. 음양은 있다 없다? 없다. 음양 대신에 청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54번에 틀린 거는 4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후에 뭐 유효 온도 그리고 수정 유효 온도라는 게 있었어요. 얘들은 뭐다? 유효 온도는 온, 습, 기였고요. 온도, 습도, 기류. 수정 유효 온도는 온, 습, 기, 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 온, 습, 기, 복. 요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요거 3가지 꼭 기억해달라.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 온, 습, 기, 청. 유효 온도는 온, 습, 기. 수정 유효 온도는 온, 습, 기, 복.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이다. 자, 다음 55번 문제. 공조 방식 중 각층 유닛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각층 유닛 방식이라는 거는 요런 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각층이 있으면 건물에 각층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각층에다가 공기조화기를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각층에다가 공기조화기를 설치해 놓은 형태. 자, 요거를 각층 유닛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각층 유닛 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각층의 공조기 설치로 소음과 진동의 발생이 없다 돼 있는데 각층에다가 유닛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시끄럽잖아요. 그죠? 각층에 설치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소음과 진동의 발생이 많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2번에 각층별로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그거 하려고 각층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앙기계실의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송풍기 동력도 적게 든다. 그렇죠.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는 송풍 동력이 작아도 되는 거예요. 각층에 용량이 작은 공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럼 4번에 각층 슬레이브의 관통 덕트가 없게 되므로 방제상 유리하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요게 각층 유닛 방식이고 우리가 중앙 공조 방식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겨서 그 중앙 기계실에 AHU 공조기를 한 대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덕트를 설치해 가지고 각층에 공기를 그 송기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덕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덕트를 입상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슬레이브를 뚫어야 되는 거야. 각층에 각층에 슬레이브를 뚫어야 돼요. 즉 땅바닥 또는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덕트가 그런 슬레이브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제상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설명 다 맞는 거고 1번이 틀렸죠. 자, 다음 56번. 난방부하가 3600kcal/h인 실에 온수를 열매로 하는 방열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방열 면적은 몇 미터 자승인가? 단 방열기의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표준 방열량에 대한 공식인데 난방부하, 자, 난방부하 Q는 표준 방열 면적 얘를 EDR이라 그래요. EDR을 표준 방열 면적이라고 하고요. 곱하기 표준 방열량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이라는 게 요거는 좀 달라요. 온수일 경우 450kcal/m자승/h가 되고, 그 다음 증기일 경우 650kcal/m자승/h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온수일 때 증기일 때 값은 외우셔야 돼요. 왜? 표준 방열량으로 정해놓은 상수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자, 난방부하는 당연히 kcal/h일 거고요. EDR은 면적이라 했습니다. 면적. 그래서 미터의 자승으로 나타내요. 곱하기 얘 단위 뭐예요? kcal/m자승/h로 나타내죠. 그래서 얘들을 곱하게 되면 미터 자승 날라가서 kcal/h라는 난방부하가 나온다. 즉 난방부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거기에서 표준 방열 면적이 나와요. 그리고 56번 같은 경우는 뭐를 구해라? 소요 방열 면적을 구해라 해서 EDR이 즉 면적이란 말이야. 면적을 구하는 공식하고 이렇게 A로 쓸 때도 있고 EDR로 쓸 때도 있는데 그냥 저는 EDR로 통칭해서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EDR을 표준 방열 면적 또는 뭐 그냥 면적,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워버려요. 그게 편하니까. 어차피 뭐 A로 바뀌나 EDR로 바뀌나 똑같은 면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해보면은 지금 주어진 게 난방부하가 3600kcal/h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Q가 3600kcal/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열 면적이 얼마냐? EDR을 구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EDR 곱하기, 자, 이건 뭡니까? 온수를 열매체로 하는 방열기. 그러면 온수 보일러네 450kcal/m자승/h가 되죠. 자, 그럼 EDR은 얼마입니까? EDR은 얘가 내려가니까 450kcal/m자승/h 분의 3600kcal/h가 되다. 그럼 날아가고 미터 자승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값은 8이 나오네요. 8m의 자승.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외우셔야 된다. 자, Q는 EDR 곱하기 표준 방열량. 요거를 제가 주로 뭐 스몰 q 요렇게 써요. 그래서 요 공식을 다시 적어드리면 Q는 EDR
곱하기 스몰 q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 스몰 q가 뭡니까? 표준 방열량. 자, 그 다음 57번 넘어가서 공조되는 인접실과 5도씨의 온도차가 나는 경우 벽체를 통한 관류 열량은 단 벽체의 열관류율은 0.5kcal/m 자승/도시이며 인접실과 접한 벽체의 면적은 300m의 자승이다 해가지고 열관류율하고 면적을 줬기 때문에 열관류율과 면적을 줬기 때문에 Q는 K, F, 델타 T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Q가 열량 또는 뭐 여기서는 뭡니까? 이게 온도차는 관류 열량 했으니까 여기서는 열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열관류율, 그 다음 F가 면적, 델타 T가 온도차 이렇게 되죠. 그럼 그대로 넣습니다. 열량은 얼마냐 했으니까 Q는 자 열관류율이 0.5 kcal/m 자승 아워 도시 곱하기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은 300m 자승 곱하기 온도차는 친절히 5도씨로 줬네요. 자,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나? 미터 자승 날라가고 도시 날라가서 kcal/h라는 열량이 남겠네요. 구해보시면 750이 나옵니다. 자, 보통 기능사 난이도는 요 정도거든요, 문제가. 근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어렵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도. 그래서 답은 750kcal/h. 자, 다음 58번에 문제 58번 공조용 저속 덕트를 등마찰법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는 단위 마찰 저항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건 좀 외워주세요. 1번 0.08에서 0.15mm 아쿠아퍼미터. 자, 다음 59번 온풍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온풍난방이라고 하면은요 온풍기 생각하셔도 되고요, 온풍기, 그 다음 공조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온풍난방이라는 거는 공기를 사전에 가열해가지고 실내로 치출시키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풍기 또는 공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5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온풍기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1번 예열시간이 짧아 비교적 연료 소비량이 적다. 왜? 온풍기 버튼만 딱 누르면은 웅 하면서 뜨거운 바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2번에 온도의 자동 제어가 용이하다. 그렇죠. 내가 온도만 맞춰 놓으면은 자기가 돌아가다가 온도 너무 높다 그러면 꺼졌다가 또다시 온도 낮다 그러면 다시 돌아갔다가 자동 제어 되죠. 그럼 3번에 필터를 채택함으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요거는 요 문항 같은 경우는 공조기를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공조기의 필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4번에 실내 온도 분포가 용이하다 돼 있는데, 만약에 커다란 강당에요, 커다란 강당에 온풍기 한 대만 덜렁 갖다 놨다. 그러면 온풍기 주위는 따뜻할지언정 저 멀리 있는 사람 또는 저 천정은 따뜻하냔 말이에요. 안 따뜻해요. 그래서 온도 분포는 용이하지 않다. 상하 온도차 크다. 이렇게 해줘야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온도 분포는 용이하지 않다. 자, 다음 60번 보일러로부터 증기 또는 온수 냉동기로부터의 냉수를 객실에 있는 유닛으로 공급시켜 냉난방을 하는 것으로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 없고 각실의 제어가 쉬워서 주택, 여관 등과 같이 제실인원이 적은 방에 적절한 방식은, 자 우선은 요거 줄 좀 꺼주세요. 증기 또는 온수나 냉동기로부터의 냉수를 객실에 있는 유닛으로 공급, 냉수 또는 온수,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 없다. 덕트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덕트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송풍기도 없고 공기도 실내에 치출되지 않는 방식. 그러면은 물만 공기 쪽 아니지, 죄송해요. 물만 실내로 공급되는 방식이죠. 수만. 그래서 뭡니까? 전수 방식 2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그려드린다면 전수 방식은 냉온수기가 있다면 냉온수기 또는 뭐 흡수식 냉동기겠죠. 흡수식 냉동기. 그리고 실내가 있다.
그럼 실내에다 뭐를 설치합니까? 펜코일 유닛을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결해서 펌프를 이용해서 순환시킨다. 그래서 뭡니까? 물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방식이다. 전수방식. 전수방식이다. 요런 형식의 그 유형이 되겠죠. 공기조화 방식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6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기출문제 풀이 첫 시간이다 보니까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제가 깊게 들어가려고 좀 분량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회차 내지 3회차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봤던 문제 계속 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릴 겁니다. 중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듣고 쭉 계속, 문제라는 거는 무조건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답이에요. 많이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만큼 합격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